아버지가 돌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정말 즐기십니다. 즐기셔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고생. 내 전 재산 다 빼앗고 갖다 버리기까지 한 게, 다 내 잘못 때문이라는 말이냐? 쯧쯧. 아버지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재개발 보상금만 받으면 조용히 사시겠다더니 보상금 받고 입 싹 닦은 게 누구신데요? 뭐라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강릉에 사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부모를 버리고 간 자식 이야기를 보고 나서 이렇게 제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3년 전 제가 72살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생이 있어도 자식들 잘 되라고 이를 악물고 살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면서 3남매를 키웠지요. 첫째 아들은 의사, 둘째 딸은 교사, 막내 아들은 회사원으로 다들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명절이면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손주들 재롱잔치에 우리 집이 시끌벅적했었지요.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도 자식들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64실 때 먼저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들 걱정을 하더군요. 여보, 그래도 애들한테 다 주지 말고 당신 몫은 꼭 챙기세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렀고 어느덧 제가 7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오던 아이들이 두세 달 간격으로 발걸음이 뜸해지더니 전화라도 하면 다들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뇨까지 찾아와서 약을 챙겨 먹어야 했는데 그때 첫째가 선뜻 제안을 하더군요. 아버지,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의사인 큰아들이 모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째 아들의 제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큰아들네로 이사를 가고 며칠 뒤부터 자식들이 하나둘 모여 제 재산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강릉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 가게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통장에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세요? 처음엔 그저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자식들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아침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귀찮은 듯 채널을 돌렸고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찾으면 공부해야 된다며 내쫓았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재산을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지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아직은 정신만큼은 멀쩡하니까 걱정 말 거라. 그러자 큰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예 제 방에 밥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자식들이 제 방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통장을 꽁꽁 싸매고 계시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누가 사기라도 치면 어쩌려고. 맞아. 요즘 노인네들 사기당하는 거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빨리 서류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시니 그날 밤
둘째가 급하게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아버지 통장에 입금된 거 봤어? 강릉 땅 보상금이 장난 아니야. 알고 보니 제가 살던 강릉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났더군요. 땅값이 한순간에 3배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이 저녁을 먹자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게 다 그 때문이었던 거죠. 아버지, 저희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죠? 저희가 효도 여행이라도 한번 모시고 갈게요. 울릉도 어떠세요? 이맘때가 날씨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상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보였나 봅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이라 그런지 아비 마음이 금세 풀어져 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서둘러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가 배 티켓을, 둘째가 숙소를, 셋째가 여행 일정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짐은 가볍게 싸세요. 그리 긴 여행은 아니니까요. 다음번에 더 좋은 곳으로 길게 가요. 아, 당뇨약이랑 혈압약은 꼭 챙기세요. 이상하게도 짐을 챙기는 내내 자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무언가 수상했지만 자식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했지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차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여행 가시기 전에 든든히 드셔두세요. 이전까지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도 않던 며느리였는데 말입니다. 둘째 딸도 매일 들락거리며 약은 잘 챙겨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막내도 퇴근길에 들러 울릉도 여행 이야기만 했지요. 그러면서도 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셋이 모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 방문 앞에만 오면 목소리를 낮추곤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좋아하는 생선을 사왔고 둘째는 전을 부쳐왔습니다. 막내는 과일을 잔뜩 깎아왔고요.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너무 못 챙겨드렸죠? 맞아요. 너무 바빠서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이번 여행 가면 꼭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릴게요. 식사가 끝나고 둘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은행에 들러야 할 일이 있어서요. 통장이랑 도장 좀 주시겠어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 앞으로 온 재개발 보상금 받아야 하잖아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여행 다녀오시는 동안 은행 업무는 제가 받으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일도 있고 은행 일을 처리하려면 필요하니까요. 아버지, 저 못 믿으세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든 서류 봉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손주들이 찾아와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우리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배 시간이 이르다며 서둘러 출발했지요. 차 안에서 첫째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는데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그래, 좀 자야겠다. 뒷좌석에서는 자식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상하다 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한낮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희미하게 바닷소리가 들렸고 코끝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살펴보니 낡은 나무 벤치였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려 주머니를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약봉지만 달랑 주머니에 있을 뿐이었지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걸어보니 여객터미널이었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구로 가서 물어보니 지금이 오후 2시라고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출발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저기, 혹시 아침에 도착한 배 승객들 못 보셨나요? 아, 혹시 어르신이 아침 첫 배로 오신 분인가요? 아까 어르신이 많이 피곤하신지 계속 주무시길래 직원들이 깨우기가 죄송해서. 그런데 같이 오셨던 분들은 바로 포항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세 분이 아버지가 여기서 며칠 쉬고 싶다고 하셨다면서 가셨어요. 티켓도 미리 끊어 놓으셨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커피에 약을 탄 것도, 자식들이 수군거리던 것도, 통장과 도장을 달라던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터미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누르며 주머니를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구겨진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울릉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세요. 매달 생활비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하실 생각은 마세요. 큰아들 올림. 약봉지 속에는 당뇨약과 혈압약이 이틀치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매표소로 갔습니다. 저기요. 포항으로 가는 배표 한 장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더 이상 배가 없어요. 날씨가 안 좋아져서 이전 배까지 결항됐거든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포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바다에는 하얀 포말만이 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터미널 직원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침에 마신 그 커피가 떠올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직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 뿐이었습니다. 당신, 애들한테 모든 걸 주지 말고 당신 몫은 꼭 챙기세요. 그날 밤 저는 터미널 한 구석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터미널 직원이 안쓰러워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지요. 그래도 따뜻한 물과 담요는 받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식들과의 추억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첫째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둘째가 결혼식장에서 예쁜 한복 입고 절했던 모습, 막내가 취직하고 처음 월급으로 사온 양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가시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틀치뿐인 당뇨약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약값조차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약속했다는 생활비는 어디로 보낸다는 건지, 연락처도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객터미널에서 나와 도동항 주변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에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즐거운 얼굴로 사진을 찍었지만 저는 그저 덜덜 떨리는 다리를 끌고 걸었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런지 식당에서 나오는 된장찌개 냄새에 속이 쓰렸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처지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약도 떨어져 간다는 것, 돈도 없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창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됐나 싶어서요. 그분은 저를 독거노인복지센터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임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해 주었고, 보건소를 통해 당뇨약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래도 잠자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울릉도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복지센터 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자식들을 만났지만 깨고 나면 더 큰 허탈감이 밀려왔지요. 특히 새벽에 잠이 깰 때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다른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식 없이 평생을 혼자 사신 분,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은 분. 그분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르신,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시면 어떠세요? 청소도 하시고 간단한 심부름도 하시고.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제 나이에 무슨 일이냐며.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 결국 일을 시작하기로 했지요. 처음에는 쓰레기통 비우기, 복도 청소하기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건소 직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아버지처럼 대해 주었고,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불편해할까봐 멀리 떨어져 앉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걸어주었지요. 어르신,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싸왔어요. 같이 드시죠. 할아버지, 이거 제 고향에서 보내온 곶감인데 드셔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청소를 하다 그만 어지러움이 몰려와 쓰러졌습니다. 혈당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이래서 당뇨 환자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간호사 실수간호사 김명숙 씨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양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집이 너무 크네요. 방도 남아돌고. 어르신이 오시면 오히려 저희가 덜 외롭죠. 그렇게 저는 김명숙 씨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도 챙겨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식구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부르는 그녀의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제 딸은 저를 버렸는데 남의 딸이 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참.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소문이 났는지 동네 분들도 하나 둘 찾아오셨습니다. 할배, 우리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 좀 가져왔으심도. 김 선생님, 울릉도 특산물인데 이거라도 드세요. 건강 조심하셔야죠. 우리 동네 이제 식구가 된 건데. 봄이 되자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마을에 빈 텃밭이 있는데 한번 갖고 보시겠습니까? 농사 지으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텃밭 농사. 처음에는 허리가 아파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일구다 보니 잡초도 뽑을 만하고 고랑도 멜 만했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고추가 참 잘 자랐네요. 우리 울릉도는 명이나물이 특산물인데
이것도 한번 심어 보시죠. 동네 어르신들이 농사 요령도 가르쳐 주시고 씨앗도 나눠 주셨습니다. 누군가 필요로 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 때면 김명숙 씨의 아들 준호가 텃밭으로 절뚝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쳐 불편했지만 늘 밝은 아이였지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셨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준호를 보고 있으면 제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만 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제가 심은 채소들이 자라났습니다. 수확한 채소를 들고 보건소에 가면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렇게 하루하루 저를 버린 자식들 때문에 죽고 싶던 마음도 세상을 원망하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텃밭 농사를 지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울릉도의 특산물인 명이나물, 땅두릅, 부지갱이도 제법 키울 수 있게 되었지요. 이거 혹시 산마늘 아닙니까? 어느 날 텃밭을 둘러보시던 이장님이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잡초인 줄 알고 그냥 두었던 풀이었습니다. 선생님 밭이 산마늘 자생지었네요. 이거 귀한 겁니다. 울릉도에서도 특별히 허가받은 사람만 재배할 수 있는 건데. 그 말씀을 시작으로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장님의 도움으로 산마늘 재배 허가를 받았고 김명숙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특산물 납품을 제안받았습니다. 아버님이 기르신 채소들이 워낙 싱싱하니까요. 우리 식당에서 쓸 특산물 좀 길러주세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식당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기른 나물은 맛이 다르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 식당에도 납품 좀 해주세요. 보건소 일은 계속하면서 틈틈이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준호가 많이 도와줬지요. 다리가 불편해도 컴퓨터는 잘 다뤄서 판매 기록도 꼼꼼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매출이 2배가 넘었어요. 특산물 체험 농장으로 관광객도 받아보면 어떨까요? 준호의 제안으로 텃밭 한쪽에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동네 할머니들이 나물 삶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김명숙 씨의 식당에서는 제가 기른 나물로 특별 메뉴도 만들었고요. 어느덧 김씨네 특산물 농장이라는 이름이 울릉도 관광 안내소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농사일이 손에 익자 수입도 늘어났고 농장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건강도 생각하시고 쉬엄쉬엄 일하세요. 김명숙 씨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특산물 농장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울릉도에서의 제 삶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건소에서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TV를 보게 됐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노린 자식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버리고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제 자식들은 강릉 집과 가게를 어떻게 했을까? 그동안은 생각하기조차 싫어서 묻어두었던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보건소에서 김명숙 씨를 만나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딸처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강릉에 아는 분 없으신가요? 아버님, 우리 언니가 강릉시청에서 일해요. 한번 알아볼까요? 강릉에서 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제가 실종됐다며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집과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죠. 아버님, 이건 큰일입니다. 지금 가만히 계시면 모든 재산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보건소 직원들과 김명숙 씨가 함께 나서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울릉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버려졌는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당시 여객터미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은 채 벤치에 누워있는 동안 자식들이 서둘러 돌아가는 배를 탔던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실종이 아니라 고의적인 유기죠. 게다가 약물까지 사용했으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대의 박 경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제게 커피를 탔던 컵도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었고, 자식들이 남긴 메모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호가 인터넷으로 법을 찾아보더니 하나하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형사법으로는 존속유기죄에 해당하고 민사로는 상속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사기 혐의도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정식으로 조서를 꾸몄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린 과정부터 제가 울릉도에서 살아온 3년의 시간까지 모두 진술했지요. 보건소 원장님, 이장님, 그리고 김명숙 씨 가족들도 증인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면서 자식들이 썼던 문서였죠. 보관을 위해 맡긴다는 각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3남매의 서명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담당 형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준호는 컴퓨터로 자식들의 회사와 집 주소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강릉대학교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둘째는 강릉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으며, 막내는 서울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더군요. 할아버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준호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증거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경찰과도 향후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식들을 직접 만나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와 함께 포항행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듯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강릉대학교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첫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상민 선생님, 진료실이 어디인가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3층 내과였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첫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떨어뜨렸지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반갑지도 않냐? 첫째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침착한 척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실종 신고도 하고. 찾아다녔다고? 네가? 그럼요. 동생들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울릉도에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왜 연락도 없으셨어요?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락이라고. 내가 어떻게 연락을 했겠나? 너희가 내 전화기도, 지갑도, 신분증도 다 가져가지 않았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요? 이제는 거짓말까지. 이 커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준호가 증거 가방에서
당시 커피컵을 꺼내 보였습니다. 첫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그리고 이건 뭐냐? 너희가 쓴 메모 아니냐? 매달 생활비는 보내드리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나? 그건 내 도장으로 대출받은 서류들. 이것도 설명해봐라. 그제야 첫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 아버님 위해서 한 일이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혼자 계시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서 날 버리기로 했다. 내 재산은 눈독 들이면서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후레 자식들입니까? 수갑을 차고도 뻔뻔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곧이어 찾아간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다 오빠가 시킨 일이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몰랐다고. 내가 내 통장이랑 도장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건 아버지 재산 지켜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지켜주다가 내 명의로 바꾸려고 했지. 막내는 전화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 형이랑 누나가 시켜서 한 거예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굴던 자식들이었는데 경찰서에 모이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다. 너희가 나를 버린 그 순간 이미 다 끝난 거다.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효도 여행으로 위장한 존속유기, 재산을 노린 자식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재판정에서 검사는 자식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하에 친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무의식 상태로 울릉도에 버리고 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실종 선고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자식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고일 재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존해 계시고 이미 사회적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울릉도에 독거노인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에 있는 집과 가게, 그리고 제가 이군 울릉도 특산물 농장까지 모두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쓰일 겁니다. 자식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럴 순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지만 이건 아니죠? 그때 준호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이제 가시죠. 울릉도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자식들이 저를 버리고 갔던 그날처럼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다르더군요. 이제 저는 울릉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효도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끔 울릉도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이 다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월의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어르신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